이 여성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KTX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여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감금, 그리고 얼음장 같은 강을 건넌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KTX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승객분들께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유롭게 이 땅을 오가며 제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평범한 일상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제가 23이었을 때 저는 화물열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 쇠냄새와 공포로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왜 끌려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옆에는 저처럼 속아서 끌려온 젊은 여성들이 떨고 있었고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평양의 특급 호텔에서 일하는 승무원이었습니다. 당에서 선발된 엘리트였고 제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화물열차에 실려 이름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겪은 일들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렸고 얼음장 같은 강물을 헤엄쳐 건넜으며 마침내 이 자유로운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그 모든 일들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빼앗긴 한 여성이 다시 사람이 되기 위해 싸운 기록입니다. 제 이야기는 평양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 20살이 되던 해에 평양의 한 특급 호텔 승무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평양에서도 특급 호텔 승무원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분이 좋아야 했고 외모와 키,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당의 기준에 맞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심사를 통과했고 가족들은 저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호텔에서의 일상은 엄격했지만 저는 그 생활이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서면 해외에서 온 손님들이 지나갔고 저는 그분들께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공화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초상화 앞에서 경례를 올렸고 생활 총화 시간에는 자아 비판을 성실히 했습니다. 호텔 동료들은 모두 저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외국어를 공부했고 서비스 매뉴얼을 외웠으며 손님 응대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배급으로 받은 옥수수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당 간부가 되고 싶어. 한 동료가 그렇게 말했고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미래였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해외 손님들이 떠난 방을 청소할 때 버려진 잡지나 신문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즉시 보안원에게 신고해야 했지만 저는 몇 번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그 속에 비친 세상은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화려한 음식들,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불이 환하게 켜진 거리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제국주의자들의 거짓 선전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승무원으로 호텔에서 일하고 언젠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은 제가 23이 되던 해 어느 날 갑자기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날은 2000년대 중반 5월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동무, 좋은 소식이 있네. 당에서 동무를 특별 임무에 선발했어. 특별 임무.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가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지배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해외 손님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 교육이야. 선발된 동무들만 참가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지. 오늘 저녁 6시까지 역 앞으로 나오게. 자세한 건 그때 설명하겠네. 저는 기뻐서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웃으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견하구나. 조심히 다녀오너라. 그것이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녁 6시 역 앞에는 저를 포함해 15명의 젊은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제 또래였고 호텔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동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설레는 표정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래? 모르겠어. 평양 밖이라는데. 외국인 손님들 서비스 교육이래. 우리 좋은 데 가는 거야. 얼마 후 한 남자 간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화물 플랫폼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객 열차가 아니라 화물 열차였습니다. 동무들, 이 열차를 타게. 목적지가 기밀이라 여객 열차는 못 쓰네.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순순히 화물칸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칸 안은 너무 어두웠고 창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왜 문을 잠그는 거예요? 한 동료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곧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우리 모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보안 절차라고 곧 풀어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열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화장실도 없었고 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떨었습니다. 어떤 동료는 울기 시작했고 어떤 동료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속은 건가?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우리 모두 알았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해가 뜰 무렵 열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고 낯선 남자들이 우리를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인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평양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를 왜 이렇게? 한 동료가 항의하려는 순간 남자 중 한 명이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입 닫혀. 말 안 듣는 년들은 더 심하게 당한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당에 선발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팔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무언가였습니다. 우리가 끌려간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숙소 같았지만 안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창문마다 철창이 쳐져 있었고 문은 모두 밖에서만 열 수 있었습니다. 첫날 우리는 한 방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곳에 나타난 여자 간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공화국을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외에서 온 귀빈들을 접대하는 일이다. 잘하면 포상을 받을 것이고 말을 안 듣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알겠지? 가족?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도망치거나 저항하면 우리 가족들이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이었습니다. 북에서는 한 사람의 죄가 3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날부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교육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물건처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웃어라. 더 크게. 표정에 감정을 담지 마. 그저 인형처럼. 매일 아침 우리는 알 수 없는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작고 하얀 알약이었는데 그것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저항할 힘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순종적으로 만드는 진정제였습니다. 밤이 되면 낯선 외국인 남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중국어나 러시아어를 썼고
술에 취한 채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했고 웃어야 했으며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저항했습니다. 울고 소리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럴 때마다 매를 맞았고 어두운 방에 갇혔으며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약을 더 많이 먹여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빛은 죽어 있었고 미소는 기계적이었으며 영혼은 어딘가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함께 끌려온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끄러웠고 절망했으며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동료는 견디지 못하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깨고 뛰쳐나갔지만 얼마 못 가 붙잡혔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모두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공개적으로 벌을 받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간부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명령을 거부한 자의 말로다. 너희도 도망치고 싶으냐? 우리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죽을지언정 이곳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직 제 안에 남은 마지막 인간성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저에게 한 가닥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중국 조선족 여성으로 외국인 손님들을 위한 통역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간부들과 달리 우리를 볼 때 연민의 눈빛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복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 그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너 평양에서 왔다며? 저는 놀라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원래 북에서 왔어.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넘어왔지. 너 같은 애들 보면 내 동생 생각나.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곳에서 나가고 싶지? 그 한마디에 저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사람처럼 대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가족들이 연좌제로. 가족들 걱정하는 거 이해해. 근데 넌 여기서 이러다 죽을 거야. 내가 봐온 애들 중에 오래 버틴 애 없어. 약도 계속 먹고 정신도 이상해지고. 넌 아직 눈빛이 살아있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몇몇 동료들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멍하니 벽만 바라보거나 이유 없이 웃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 전에 나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틈날 때마다 저에게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이곳은 중국 국경에서 멀지 않아. 화물 열차가 일주일에 2번 오는데 그 열차는 국경 근처 역을 지나가. 경비는 밤에 교대하는데 새벽 4시쯤이 가장 허술해. 그때가 기회야. 열차가 속도를 줄이는 구간이 있어. 거기서 뛰어내려. 다치겠지만 죽지는 않을 거야. 저는 그녀의 말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준비를 했습니다. 밤에 몰래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기르고 몰래 빵 조각을 모아서 숨겨두었으며 탈출 경로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약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간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약을 먹는 척하고 나중에 화장실에서 뱉어내야 했습니다. 며칠 지나자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금단 증상이었습니다. 견다. 조금만 더 견디면 돼. 통역 언니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화물열차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언니가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여기 중국 조선족 마을 주소야. 이 사람들한테 가면 도와줄 거야. 그리고 이것도. 그녀는 제 손에 작은 돈뭉치를 쥐어주었습니다. 중국 돈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됐어. 어서 가. 오늘 밤 11시에 화물칸 문 열어둘게. 거기서 나와서 담장 뒤쪽으로 가. 경비가 교대하는 틈에 담을 넘어.
그리고 서쪽으로 3km만 가면 철길이 나와. 저는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살아서 자유를 찾아.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죽을 각오로 담을 넘었습니다. 뒤에서 경비견이 짖었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고 철길을 찾았으며 다가오는 화물 열차를 향해 뛰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화물 열차는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철길 옆을 따라 뛰었습니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발, 제발. 그때 열차가 경사진 구간에 들어서며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말했던 바로 그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열차를 향해 뛰었고 열려있는 화물칸 문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손이 철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온몸이 공중에 떠서 질질 끌려갔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려 몸을 끌어올렸고 간신히 화물칸 안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칸 안은 어둡고 추웠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손바닥은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열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창문 밖으로 강물이 보였습니다. 언니가 말했던 그 강, 국경의 강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뛰어내리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열차가 다리를 건너기 직전 저는 문을 열고 강을 향해 뛰어내렸습니다. 추락하는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물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팔다리를 움직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물장구를 쳤습니다. 강물은 빠르게 흘렀고 저를 하류로 떠내려 보냈습니다. 바위에 부딪히고 물을 들이마시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헤엄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강둑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넜습니다. 국경을 넘은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변에 중국어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중국에 온 것입니다. 언니가 준 쪽지를 꺼냈습니다. 물에 젖어 글자가 번졌지만 겨우 주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자 한 조선족 아주머니에게 쪽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주변을 살피고 재빨리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얼른 따라와. 여기서 이러면 공안한테 잡혀. 아주머니는 저를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과 마른 옷, 음식을 주었습니다. 애야, 넌 정말 운이 좋구나. 여기가 바로 쪽지에 적힌 집이야. 우리가 탈북자들 돕는 사람들이거든.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자유를 찾았다는 기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체포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나라였습니다. 진짜 자유를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공포였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의 집에 숨어 지내는 동안 저는 밖에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애야, 여기서도 오래 있으면 안 돼. 한국까지 가려면 브로커를 써야 해. 며칠 후 한 남자 브로커가 찾아왔습니다. 한국까지 가는데 5,000달러야. 아주머니가 제 대신 흥정을 했습니다. 이 애는 돈이 없어. 내가 2,000달러 먼저 주고 나머지는 한국 가서 일해서 갚게 해줘. 일주일 후 저는 다른 탈북자 4명과 함께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트럭 짐칸에 숨어 며칠을 이동했습니다. 중국 남쪽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그리고 다시 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매번 국경을 넘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불법 체류로 경찰서에 잡혀야 해.
그러면 한국 대사관에서 데려갈 거야. 우리는 태국 이민국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경찰들은 우리를 임시 수용소로 보냈고 거기서 한국 대사관 직원을 기다렸습니다. 수용소에서의 며칠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을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대사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국말로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그 한마디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네, 가고 싶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애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고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비로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온 것을. 공항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고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말에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평양에서 끌려가고 지옥 같은 곳에 갇혀 있고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고 수천 킬로미터를 도망쳐온 끝에 저는 드디어 자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하나원에서 맞이한 아침, 저는 샤워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끝없이 나왔고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것들이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밥과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었고 남겨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배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해도 되고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해도 된다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TV 뉴스에서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방송을 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옆에 있던 동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남한이야. 언론의 자유가 있어.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가 정말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저는 사회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작은 원룸을 지원해 주었고 정착금도 받았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호텔 승무원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레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KTX 승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평양에서 호텔 승무원으로 일하셨다고요? 경험이 있으시네요. 면접관이 제 이력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좋았습니다. 다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저는 울면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KTX를 타고 전국을 다닙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자유로운 땅을 마음껏 누빕니다. 승객분들께 미소로 인사하며 안전한 여행을 돕는 이 일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가끔 창밖을 보면 북쪽을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곳에는 저처럼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매일 감사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목숨을 걸고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어딘가에는 그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KTX 안에서 승객분들께 미소 지으며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인간이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